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휘하에 있었던 한국 광복군이 어떻게 이제 활약을 하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일제시대 때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과서는 63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14페이지에 해당됩니다. 그 뒤로 쭉쭉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먼저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 2번 프린트 14페이지에 한국 광복군이 활동하고 독립국가 건설을 준비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임시정부는 바로 윤봉길 의사의 이제 폭탄 투척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중국 정부에게 커다란 인상을 주게 되었고 중국 정부에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군이 당시에 일본군을 쉽게 감당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침략을 하게 되자 당시에 장제스는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긴 있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 사회주의 세력 마오쩌둥과 같이 손을 잡고서 국공합작을 벌이고 국민당과 공산당의 합작을 벌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의 힘을 이루어서 일본과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일본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막강했다는 거예요. 일본군이 굉장히 막강하다 보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이때 당시에 그 일본군은 국민당군이 솔직히 중국의 그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공산군과 그 다음에 국민당군이 있거든요. 근데 공산당군과 국민당군 중에서 숫자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국민당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는 국민당군이 상당수가 도시 같은 인구가 많은 곳을 많이 지키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군의 타깃이 됐던 거예요. 숫자가 훨씬 더 이 공산주의자들보다 공산군보다 훨씬 많긴 했었지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본군이 훨씬 더 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의 이 국민당군은 계속해서 이 일본군의 공격에 패배해서 도시를 하나둘씩 뺏기다가 나중에는 자기네들의 수도였었다고 볼 수 있었던 난징까지도 뺏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 일본은 난징에서 이른바 글쎄요, 중국 추산으로 해서 약 한 30만 명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대학살을 벌였었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이게 되자 당시에 국민당군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이 임시정부의 경우에는 국민당군이 당시에 수도를 벌이고서 일본군을 피해서 다른 도시로 도망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입니다. 굉장히 형색이 옹색했다 볼 수 있겠죠. 결과는 여기 보다시피 중일전쟁 이후에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계속해서 이동을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착했었던 곳이 바로 충칭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충칭에 드디어 이제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쯤에 와서부터는 이제 이 국민당군이 약간 좀 전열을 가다듬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군에게 저항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임시정부의 경우에도 좀 더 전열을 제대로 가다듬어 가지고서 일본군과 제대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모습을 뭔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른바 이 중국의 경우에는 수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면서 삼민주의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었거든요. 국가를 세우는 건국 이념으로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바로 이제 삼민주의라고 하는 것을 수논이한 사람이 내세웠었는데 이걸 본따 가지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국가를 만들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모든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어떤 원칙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이른바 삼균주의라고 하는 그런 제도 사상을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대원칙을 선포하게 돼요. 이것을 선포하셨던 그 분의 성함이 누구냐면 이 삼균주의는 바로 조소앙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에 북한 쪽에 이제 납치당하신 분이긴 한데 이 조소앙이라고 하는 분이 이른바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을 추구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슬로건을 만들었다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건국 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나름대로 이 임시정부는
나중에 해방된 조선에서 이 정치와 경제와 그 다음에 교육 분야에서 균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다 보시는 것이겠죠. 이거에 따라 가지고서 건국 강령을 내세웠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기 위해서 한국 광복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창설하게 됩니다. 당시에 만주 지역에 있었던 그런 지천천을 휘하의 그런 병사들이 대거 중국의 본토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임시정부와 같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바로 임시정부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군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지천천이라고 하는 분을 총사령관을 만들어서 한국 광복군을 만들긴 했는데 그 숫자가 너무 적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군대라고 만들긴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서 어떡하지?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족혁명당이 만들었었던 군대가 있었죠. 이른바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의 대부분의 병사들이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그렇지만은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분야에서 나서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 조선의용대를 떠나가지고서 김두봉, 한 봉이 아니고 두 봉이라고 했었어요. 바로 이 김두봉 선생이 있는 조선독립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사회주의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단체에 대고 가담했다고 얘기했었잖아요. 하지만 김원봉 선생은 거기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김원봉을 따르는 그런 대원들이 대거 이때 당시에 임시정부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조선의용대가 바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죠. 조선의용대가 참여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솔직히 한국 광복군을 이루고 있었던 군대 숫자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몇백 명 정도가 넘는 그런 형태의 군대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임시정부는 나름대로 군대를 가지고서 훈련하고 일본군과 직접적으로 싸우는데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첩보 활동이라든가 같은 분야에 대해서 이 중국군을 되게 많이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의 개편을 보면 밑줄 치겠습니다. 일제의 중국 침략, 중일전쟁 밑줄. 자, 중국 밑줄 치겠습니다. 국민당 정부를 따라 이동 밑줄. 자, 임시정부의 개편 이거 자체에다가 여러분들이 별표 2개 쳐주세요. 그래서 이때쯤에는 1930년대 넘어서의 상황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중일전쟁 이후니까. 자, 그래서 충칭전차 박스 동그라미 1번 이러면서 여기에서 조직과 체제를 정비하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조소왕의 빈칸이 되겠습니다. 삼균주의,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균등, 이걸 내세웠던 삼균주의입니다. 자, 이거에 입각한 건국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에 만주에서 넘어온 독립군을 기반으로 빈칸이 되겠습니다. 지청천 대장을 앞장 세워서 한국 광복군을 본격적으로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동그라미 4번 빈칸에 들어가면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김원봉 선생의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군대를 같이 흡수를 시키게 됨으로써 이 군사력을 되게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일본군이 간땡이가 컸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른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미국에게 바로 습격을 가하는 이른바 진주만 습격 사건이 벌어지게 됐죠. 이때 당시에 미국은 세계대전이 한참 벌어지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은 2차 세계대전에 참여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일본이 바로 연합군과 싸우는 입장에서 미국까지 건드려 버리게 됨으로써 당시에 미국이 자연스럽게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 있는 나라가 아시아에 있는 자기네 나라의 식민지들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당시에 아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이 연합군의 반대편 일본군과 싸울 수 있는 제대로 된 연합군에 해당되는 나라는 딱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과 그 다음에 일본 사이에는 거대한 바다가 하나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태평양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다죠. 바로 그래서 이 태평양을 두고서 대대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 태평양 전쟁으로 이 임시정부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야, 이거 사태는 분명히
일본이 패배하기 마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함께 일제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실제로 연합군의 경우에는 이 임시정부의 요원들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학교 때가 전부 다가 보면은 일본의 통치하에서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바로 학교에서 일본어를 잘 익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일본 후로에게 여러 가지 그 기밀사항 이런 것을 얻어내거나 혹은 일본 군인들을 회유하거나 할 때는 조선 군인들이 일단 필요한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역사상 최악의 이제 그 군사작전이었던 인도, 미얀마 전선까지 일본 놈들이 쳐들어갔었는데, 근데 인팔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쪽에서 파견했었던 요원들이 일본군의 그런 여러 가지 암호 해독이라든가 같은 거에서 나름대로 공로를 세우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인정받았던 것은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다시피 먼저 보겠습니다. 중국과 함께 일제에게 일본 제국주의니까 일제라고 하는 거니까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인도 미얀마 전선에까지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을 파견 실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배경은 뭐냐면 바로 여기 보이는 이제 국내 진입작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비록 우리나라가 임시정부가 하나의 나라로서 바로 이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하긴 했지만요. 문제는 그걸 진짜 인정을 제대로 해주는 그런 나라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에 실제로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서 우리나라가 독립한다고 하더라도 이때 당시 임시정부는 연합군의 입장에서 일제에게 선전포고를 하긴 했었지만 실제로 전쟁에 도움을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연합군에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정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김구 선생님도 들었던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CIA의 전신 옛날 그 기관이었었던 OSS라고 하는 첩보 기관이 일본 놈들이 워낙 독한 거예요. 워낙 독한데 그 독한 놈들하고 미친 듯이 싸우는 그런 민족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서 임시정부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서 딱 봤더니 딱 보니까 지금 현재 일제가 만주를 포함해서 중국과 그다음에 세계 각 지역을 막 침공을 하고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일본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주로 많이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딘가 봤더니 딱 보니까 조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선에 있는 그런 백성들을 이때 당시에 전쟁터에 끌고 나가가지고서 전쟁에 열심히 써먹고 있다는 것을 미국이 알아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로 그 조선 출신에 해당되는 임시정부의 군대가 비행기를 타고서 몰래 우리나라의 상공에 쫙 하고 뿌려져가지고 몇백 명이 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특수 요원들을 이제 그 독립군들을 전부 다 각 지역에다 툭 뿌려가지고서 사실은 알고 봤더니 지금 현재 일본이 지고 있으니까 이때야말로 우리가 들고 일어날 것이다. 뭐 하다못해 제2의 3.1운동이라도 터뜨리게 된다고 한다면 일제는 그것을 진압하느라고 전쟁에 더 신경을 못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조선에서부터 얻어지는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전쟁 물자들을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일제의 군대가 싸울 수 있는 군수 물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에게 엄청나게 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생각했었던 이 미국이 바로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을 몰래 속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당시에 임시정부의 독립군들을 광복군들을 바로 미국의 그 OSS의 요원으로서 이제 열심히 훈련까지 시킨 거예요. 훈련까지 딱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서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8월달이나 그랬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출발을 하고 이 김구 선생은 바로 출발해가지고서 우리나라의 광복군이 거기에서 나름대로 활약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미국이 일본에게 원자폭탄을 2방을 떨어뜨려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원자폭탄의 위력에 완전 깜짝 놀라고 전의를 완벽하게 상실했었던 일본은 당시에 이 원자폭탄을
맞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본 히로히토 천황이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바로 김구 선생님은 눈물을 흘립니다. 근데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정말 안타까움의 눈물이었던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번 싸움에서 우리나라의 광복군들이 나름대로 활약을 했다고 한다면 임시정부가 바로 국제사회에서 연합군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가지고서 나라로 인정돼서 그래서 이제 해방된 조국의 정부로서 확실하게 정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의 그런 임시정부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되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제대로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걱정이 정말 적중을 하게 됐던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이렇게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겠습니다. 자, 태평양 전쟁 이후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참전을 합니다. 우리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연합군은 그것을 그다지 많이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중국과 함께, 중국 박스. 자, 중국과 함께 일제와 전쟁을 벌입니다. 동감이 이렇게 치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을 도와서 당시 인도와 미얀마 전선에서 일본군과 싸웠던 군대가 영국군이었거든요. 영국을 도와서 인도 미얀마 전선에 참여를 해서 이 일본군을 격퇴시키는데, 크게 대퇴시키는데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박스 치겠습니다. 미국의 OSS와 함께 훈련하여 빈칸에 적겠습니다. 국내 진입작전. OSS는 지금 현재의 CIA의 전신이라고 얘기했었죠. 국내 진입작전을 계획했고, 그리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광복을 시키려고 했으나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을 한 바람에 실현하지 못했던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이제 국내외의 세력의 광복 준비가 있었습니다. 자, 기타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기타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바로 조선독립동맹,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바로 이 조선의용대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군대를 흡수했었던 그 군대 있었죠. 바로 이 조선독립동맹이 이 중국의 화이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나름대로 활약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중국의 화이베이 지역, 우리말로 하면 화북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회주의 계통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만들었던 군대가 바로 조선의용군이거든요. 이 군대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되면서 대거 우리나라로 귀국을 했는데 하필이면 귀국했을 때가 거의가 하필이면 그게 북한으로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의 인민군의 시작점이 바로 이 조선 의용군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는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알았어요. 일제가 조금씩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제가 정말 혹독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걷어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것을 걷어가고 있다는 것은 자기네 나라에 맞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군수물자 같은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을 걷어간다고 생각했었던 바로 이 우리나라의 이제 독립운동가들은 실제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선전하듯이 이 대일본 제국의 황군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뻥이 아닌 진짜 소식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것을 제대로 들었었던 이 여운형 선생님의 경우에는 임시정부에서도 활약했던 분입니다. 이분은 그때 당시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서 국내에서 이른바 일제가 이제 망할 날이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이른바 조선이 만약에 이제 해방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는 바로 일본 군대가 딱 하고 물러가면 우리나라 안에서는 서로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면서 잘못하면은 이제 대혼란의 사태가 벌어지거나 아니면은 고륙상잔의 그런 엄청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막고자 이른바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조직을 전국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패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이 건국동맹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일제에게 들켜가지고서 여운형 선생이 그만 일제에게 잡혀 들어가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바로 잡혀 들어간 지 정말 얼마 안 돼서 해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뒷얘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국내에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프린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바로 이제 지도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뭐 인도 방면으로 파견된 한국 광복군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진 같은 것들 한 번씩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 정도는 여러분이 아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프린트 1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프린트 15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교과서는 6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회문화의 변화와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린트 15페이지에 1번 사회와 문화가 이제 변하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일제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분야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교통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교통의 경우에는 이 시대 때에 뭐 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내연기관이 그렇게 많이 발달했던 시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버스 같은 것보다는 또 도로도 그다지 많이 발달했던 상황은 아니라서 바로 일제가 우리나라에게 많은 분야에서 바로 이 철도를 실제로 깔아줍니다. 깔아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깔아준 것이 과연 우리나라를 위해서 깔아준 것이냐? 절대 아니겠죠.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이 철도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생활권이 확대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차는 그때 당시에 연료가 이제 석탄이니까 석탄만 집어넣으면은 얘가 엄청나게 빨리 간단 말입니다. 빨리 가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철도를 이용해서, 기차를 이용해서 다닐 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곳이 이때 당시 뭐 한 3-4시간 정도면은 이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라든가 이런 식의 생활권이 확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일제가 그래서 바로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조선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해줬는데 조선 너무한다, 우리를 맨날 왜 미워해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지금 만들어줬겠냐고요. 여러분들, 일본은 당시에 실제로는 일제의 자원, 일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각 지역의 자원,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는 쌀이라든가 강원도 산간 지역, 그리고 뭐 함경산맥 이쪽에 산이 많은 곳 같은 경우에는 방산이 많죠. 방산에서 굉장히 많은 양에 해당하는 지하 자원과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캐가는데 바로 그냥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철도를 저기까지 깔아가지고서 이것을 가져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은 우리나라에게 철도를 깔아줬지만 그 철도를 이용해서 그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훨씬 더 많은 양에 해당하는 자원을 가져갔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과연 고마워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노동력도 엄청나게 수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식민지배의 강화, 즉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철도를 통해 가지고서 교통이 되게 많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만약에 대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든가 단란이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뭐 전투가 벌어졌다든가 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일본은 신속하게 이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서 그 지역의 반란 같은 것을 신속하게 진압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본 놈들의 눈치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감시해서 통치하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사람은 노동력 뺏어가지, 거기다 우리나라의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광석 이런 것들 다 뺏어가지. 근데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고마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1번 교통의 발달과 발표 하나. 자, 빙자를 뱉겠습니다. 철도의 이용. 자, 이 철도의 이용으로, 자, 다음 줄에 동감 1번, 한국 자원. 동감 1번 참, 생활권의 확대 참. 자, 생활권의 확대는 있었지만, 동감 2번, 한국 자원과 동감이 3번, 노동력 효율적인 수탈. 그냥 수탈도 아니에요. 효율적으로 수탈한 거예요. 되게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하게 즉각 많은 숫자에 해당하는 노동력들을 막 수탈해 갔던 것이죠. 동감이 4번, 식민지배를 강화합니다. 이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중에 현명하게 이용해 먹어가지고서 지금 현재의 경제 개발을 이루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지만 이것이 바로 일본 놈들이 깔아놓았었던 그런 철도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용해 먹어가지고서 그래서 이렇게 발전한 거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게 혜택을 줘가지고서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동감 2번에서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도시의 경우에는 초창기에 일본으로서부터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부터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였을까요? 우리나라가 개항한 다음에 바로 가장 이
서양 문물의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았던 곳은 바로 개항전이었었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876년 개항했었던 원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산이라든가 인천 같은 곳이 바로 개항전으로서 되게 활약을 많이 했던 곳인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바로 일본 사람들과 같은 그런 외국인들이 바로 대거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수요를 맞추는 과정 중에서, 맞춰주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도시가 만들어졌다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개항장은 서울까지 우리나라의 물건 같은 것이 유통이 되기 위한 입구에 해당되는 곳이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바로 우리나라 안에서는 교통의 요지에 해당하는 곳에선 그 지역의 도시가 발달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대전 같은 곳이라 볼 수 있겠죠. 대전.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공업지대. 공업이 일제시대 때에 일본 놈들이 이른바 민족 말살 정책을 펴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중화공업을 되게 많이 발달을 시키기도 했었었죠. 단 우리는 한반도의 북부 지역으로, 한반도의 북부 지역에 바로 중화공업 같은 것을 많이 발달하게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중화공업 단지가 들어선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서비스, 먹을 거라든가 뭐 식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바로 도시가 발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말 짜증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대전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로 뭔지 아십니까? 한자로 뭔지 아세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광역시 중에 하나죠. 인구 100만이 넘는. 그런데 이 시대 때 일본 놈들은 어떻게 쓰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이 모여 살고 있는 그 교통의 요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살지 일본 사람들이 많이 거기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철도까지 가면 얼마나 더 비싸게 쓰겠어요. 근데 이게 또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했냐면, 일부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교통의 요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쏙 빼놓고 말 그대로 큰 밭에 불과했었던,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곳에다가 바로 새롭게 교통의 요지를 조성을 한 다음에 바로 그 지역, 큰 밭이니까 그 땅 자체가 얼마나 싸겠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싼 값에 그 지역에 있는 땅을 되게 많이 산 다음에 바로 거기에서 일본인들만 정착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돼가지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지 개발로 인해 가지고서 얻어지는 부동산적인 이익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이익들 그다지 많이 보지 못합니다. 바로 일본 놈들은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말 엿먹였던 거죠. 여러분들 그 점을 여러분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것도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주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인 마을이 있고 한국인 마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본 놈들은 한국인 마을에다가 새로운 신식 도로를 깔아줄까요?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다가 신식 도로를 깔아줄까요? 이때 당시 신식 도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작로라고 부르거든요. 신작로. 여기에서 바로 일본 놈들은 당시에 당연히 일본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다가 새로운 길을 먼저 깔아줍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길 같은 것을 많이 깔게 되다 보니까 그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일본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시의 편의시설들,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도시의 뭐라고 할까, 그 행정적인 사물을 보는 뭐 시청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거기다가 일본인이 많이 사는 곳에다 먼저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이 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도시의 중심지를 일본인이 사는 쪽으로 옮겨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리게 되면서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점차 일본인이 사는 곳에 변두리로 전락을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다시피 도시의 변두리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그렇게 거지가 많았어요. 그렇게 거지가 많았는데 그 거지들도 그래도 살 곳은, 잠잘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 그러면 비를 막을 곳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이런 비를 막을까 하다가 일반 땅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서 이제 비라도 좀 피하려고 하니, 이 땅은 땅 주인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집 같은 걸 지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시에 바로 사람들이 많이 그 땅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일제가 땅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곳이 대표적으로 어떤 데가 있을까요? 당시 일본인들이 사실상
토지로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땅덩어리가 바로 어디냐면은 하천 주변입니다. 즉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 주변에 있는 땅의 경우에는 이 주변에 있는 땅의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땅으로 있지만 여름철 장마철이라든가 같은 그런 시절이 오게 되면은 강물이 불어가지고서 이 지역을 뭔가 침수시켜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가 없겠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그다지 개발하지 않았었는데 도시 지역에서 살기가 힘들었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땅이라도 가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 주변 같은 곳에 그리고 제대로 된 그 가난한 사람이 제대로 된 무슨 집을 만드는 그런 재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와가지고서 무슨 집을 제대로 만들었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푸라기 같은 거 몇 가닥씩을 갖고 와가지고서 대충 마치 신석기 시대 때 운막이라든가 아니면은 구석기 시대 때의 막집처럼 바로 그냥 대충 지푸라기 얹어가지고서 그 안에다가 평평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그런 형태의 집을 읽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토막집이라고 하고 그 사례가 여러분들 교과서 15페이지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도시 변두리의 토막집.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이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상시,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도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니까요.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한국인 건조의 경우에는 도시 변두리라든가 토막집 같은 것을 살았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도시의 발달 대표 하나, 동그라미 1번, 개항장, 동그라미 2번, 교통의 요지, 동그라미 3번, 공업지대 중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가지 정비와 공공시설 같은 걸 확충했지만 식민지 도시의 전형적인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생각해보세요. 근대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의 경우에는 일본인이 사는 곳이겠습니까? 한국인이 사는 곳이겠습니까? 당연히 일본인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빈칸이 됐습니다. 일본인 거주지역.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있는 한국인 거주지역. 한국인 거주지역의 경우에는 도시의 변두리나 혹은 하천가의 토막집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하천가의 토막집. 자, 그리고 이제 의식주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데요. 먼저 일상생활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옷과 그 다음에 먹는 것과 그 다음에 자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의식주라고 얘기를 하죠. 먼저 옷 같은 경우에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한복을 좀 들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이라도 뭔가 좀 차림새가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양복을 많이 입게 돼요. 그리고 혹은 양복을 입기 힘들다고 한다면 양복과 한복 약간 짬뽕한 희한한 그런 형태의 옷 같은 것을 입기도 합니다. 혹 개량형 한복 같은 것을 입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본격적으로 구두를 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 집신이라든가 좋으면 고무신 정도 신었는데 이때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두를 이제 신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들도 좀 바뀌어가면서 사람들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여성들이 핍박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장했었던 이른바 신여성들이 등장해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일본이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1930년대 이후에 바로 일본이 전쟁을 시작을 하게 되면서 국가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동원해서 전쟁에 쓰고 있는데 그런데 국민들이 그 안에서 사치를 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부유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반적으로 좀 싼 가격에 평상시 속에 해당하는 별로 이렇게 자연이 들어가지 않는 일본 군복처럼 생긴 이른바 국민복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만들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인상이 좋은 몸빼 바지라고 하는 그런 바지를 입게 합니다. 이 몸빼 바지는 지금도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체입니다. 정말 입으면 편하다고 하는데 정말 안타깝긴 하네요. 그 다음에 식의 경우에는 다방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서양식 음식을 만드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경우에는 이른바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런 한옥보다는 이 문화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양의 그리고 또한 일본의 그런 가옥구조의 형태를 좀 본따서 좀 더 위생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그 외에 욕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외에 부엌이라든가 이런 곳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해놓은 그런 형태의 집을 일컬어서 우리는 이제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드디어 이 시대 때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주택을 만든 경우에도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와서 좀 살기 힘든 게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좀 더 북쪽에 있잖아요. 대체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겨울철이 너무 추웠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제대로 살 수는 없는 상황인 건데 그때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아주 천재적인 난방 방식 바로 온도를 보고서 이것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 주택 안에 갑자기 온돌이 들어가는 그 희한한 그 온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근데 바로 일본 주택에 온돌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는 바로 서양 문화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서양에 유명한 영화가 한번 딱 이제 상영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영화도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영화 한번 보고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거기에 나오는 멋진 남자 배우라든가 여자 배우의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이런 것을 본다 가지고서 뭐 이제 유행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걸 사람들이 주장하게 돼서 남자들의 경우에 그런 형태로 유행에 민감한 그때 당시 패션 스타죠. 바로 이런 남자들을 모던보이라고 하고 패션 걸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이 모던 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바로 라디오라든가 추궁기라고 해서 지금 가시면은 이제 그런 걸까 음악을 들려주는 일종의 녹음기 아시죠? 이 추궁기 같은 것을 이용해 가지고서 바로 대중 가요 같은 것이 유행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무료한 삶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과 같은 그런 스포츠가 유행을 하게 됐다고 하죠.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식주의 변화에서 정답 1번 양복의 보급 별표 하나. 자, 의 자체다 별표 하나. 정답 1번 양복의 보급. 정답 2번 양복과 한복의 조화. 정답 3번 구두 착용. 정답 4번 단발머리의 양장 차림에 빈칸이 있습니다. 신여성. 이런 사람이 많이 등장했었지만 박스 치겠습니다. 전시체제 박스. 남성은 국민복. 그 다음에 여성의 경우에는 바로 몸빼바지. 남성은 국민복, 그 다음에 여성은 몸빼바지라고 하는 것을 강요해서 입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의 경우에는 다방과 카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양식당들이 되게 많았다는 것. 그 다음에 주의 경우에는 문화주택이 있어서 식당과 그 다음에 욕실 같은 것이 전부 다 내부에 갖춰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옥의 간소화에서는 동감 2번은 한옥의 간소화, 동감 3번은 일본의 한국식 온돌 접합. 자, 이런 것을 기억해주고요. 그 다음에 동감 5번의 대중문화의 형성에서는 선생님이 하나 빼놨네요. 바로 서울과 같은 곳은 이제 대도시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이 백화점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대요. 그 중에서 되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빠뜨리게 만들었던 백화점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들었었던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이 있습니다. 화신백화점. 이 화신백화점은 당시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들었었던 엘리베이터가 이때 당시에 설치가 되어 있기도 했었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서양 문화의 유행, 밑줄 치고서 영화 속 주인공의 옷차림과 머리 모양이 유행해서 정답 1번 모던 보이, 그래 정답 2번 모던 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했고 대중가요에서는 라디오 빈칸이 됐습니다. 라디오 방송과 추궁기가 보급됩니다. 그리고 기타에 야구와 축구 등의 스포츠가 장착됐다고 하죠.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